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 볼 거냐면 국가직 9급 면접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면접에 대한 우리 자세를 봤다면 이제 면접 절차를 하나씩 한번 볼 건데, 자, 국가직 9급 면접 절차는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아침에 가면요. 자, 응시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각종 서식을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가자마자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서 했었는데 이제 킨텍스를 한 2, 3년 전부터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킨텍스는 워낙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데 매우 불편하고요. 특히 뭐 성남이나 이런 쪽에 사는 친구들은 아주 힘듭니다. 그죠? 또 워낙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전날 가서 미리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미리 가서 이제 출석 확인을 하면 8시, 7시 50분인가 뭐 입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출석 확인을 하고 자, 면접 시험 응시 요령 교육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각자가 자기가 들어가서 좌석에 적혀 있는 대로 자신의 조하고 번호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일을 나눠주는데 그 파일에다가 이제 저기를 넣습니다. 그 자기줄서 2장하고요. 평정표 2장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 핸드폰하고 자기가 가져온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도로 이제 수거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 평정표를 작성하고 자기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 응시자 교육장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평정표는 작성해서 내가 내내 들고 댕겨요. 왜 면접관이 2명이니까 2장 작성해서 내내 들고 다니는데 밑에 목재가 붙어 있어서 내가 쓰면 그냥 이게 2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시자 자기줄서가 있는데요. 이 응시자 자기줄서는 역시 밑에 목재가 붙어 있는 겁니다. 밑에 목재가 붙어 있어서 각 시험 당일날 요걸 써가지고 가져갑니다. 요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면접관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차례가 되면 면접관이 미리 읽어보고 저한테 질문하게 되기 때문에 자, 2가지를 써놓으면 내가 어떤 얘기를 거기다 썼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경험형을 사례를 딴 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옛날엔 세기일 때는요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도록 내가 손바닥에다 적으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사례형 하나 경험형 하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주의하시고 옛날에는 이걸 뭐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은요 스크린에다 문제를 프로젝트로 띄워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줄서를 요거 보고 쓰면 되고요. 자, 꼭 끝나고 나면 이제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을 주고 이제 1조부터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요즘은 이제 킨텍스에는 뭐가 따로 있냐면 5분 스피치, 5분 발표, 메모지를 작성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조 이동하면 2조는 대기하고 있다가 1조가 면접장으로 들어가면 다시 2조가 메모지 작성장으로 들어가고 또 2조가 면접장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던 3조가 다시 메모자 장으로 들어가서 작성하면 4조는 대기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한 조씩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5분 발표 과제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조별 응시 순서에 따라 별도 장소에서 5분 발표 과제를 준비하는데 5분 발표 쓰는 시간은 10분 줍니다. 아까 자기줄서 쓰는 시간은 20분 주고요. 5분 발표 쓰는 시간은 10분 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5분 스피치 주제가 나와 있는 용지의 메모 칸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5분 발표 용지는 나중에 발표한 다음에 도로 내고 나와야 돼.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다 회수합니다. 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을 다 보고 나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1번조가 면접점에서 한창 면접을 보고 있을 때쯤 2번조가 면접장 바로 앞 의자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기 이제 조금 옛날 얘기인데 면접장 바로 앞 의자에서 대기해서 하는 건 언제였었냐면 저기 있었죠. 저기 어딥니까? 그
과천 그 세무대학이 있었습니다. 모르죠. 세무직 연수원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세무직 연수원에서 면접할 때도 있었고, AT 센터에서 할 때도 있었는데, 세무직 그 연수원에서 할 때는 어디서 했었냐면, 면접장 방이 쭉 있었는데요. 그 면접장 방 앞에 쭉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과천 공무원 연수원이 비어 있죠. 만약에 과천 공무원 연수원이 비어 있어서 과천 공무원 연수원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경찰 면접은 거기서 봤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재는 요거 하고 또는 이렇게 킨텍스에서 본다면 따로 방에서 작성을 하고요. 5분 발표 작성을 하고, 만약에 공무원 연수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적어놨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뭐에 대해서는 5분 발표는 따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번조 면접자들이 면접이 다 끝나고 한 명씩 밖으로 이동하면 2번조가 면접장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순서대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 준비자들이 면접장 앞에 쭉 대기하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수신호로 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벨로 신호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삐 하면 들어가거나 또는 수신호를 하거나 들어가면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킨텍스는 벨로서 삐 하고요. 킨텍스가 아닌 연수원에서는 깃발로 했습니다. 깃발을 표시하면 들어가기도 하죠. 자, 어쨌거나 이건 신호에 따라서 들어가서 벨 먼저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죠. 인사하면, 자, 우리가 이제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인사를 얼마나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신분 확인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에 뭐 하냐면요. 신분 확인합니다. 왜? 딴 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꼭 응시표하고 신분증하고 확인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면접시험 이 평정표를 들고 들어가서 누구한테? 면접관한테 제출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오른쪽 면접위원에게 제출한다 그랬는데요. 누구한테 제출하라고 알려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오늘 평정표는 누구한테 주세요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거기다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들어가서 이제 면접할 때 기본적으로 평가 자체가 공직가치평가하고 직무능력평가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진행 방법에서 제가 조금 더 적어놨는데, 면접은 5분 발표와 개별 면접을 진행하며 면접위원은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다. 5분 발표는 우리가 작성 10분, 아시겠습니까? 발표 5분, 후속 질문 5분에서 전체적으로 10분 내외가 되는 겁니다. 작성 10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분 발표는 타 시험실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인 좌석에 착석해서 발표한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저는 항상 인사를 4번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 킨텍스 산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킨텍스에서 하면 파티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라는 신호가 나오면 똑똑하고, 자, 똑똑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노크 흉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면접관과 누군가 마주치면 목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면 바로 면접자 앞입니다. 면접인 앞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접관 앞에서 바로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234 김경섭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인사가 끝나면 자, 기다립니다. 평정표 나눠주고, 평정표 나눠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눠주고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앉으세요. 그러면 앉으면 돼요. 앉으란 소리 하기 전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앉으란 소리 하면 앉고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 인사하기 전에 앉으세요 그랬을 때 앉아버린 겁니다. 아주 난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인사할 수도 없고, 일어서려고 그러면 앉으라고 그러고 아주 미쳐버리는 겁니다. 아주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빨리 인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목례하고 일어서서 크게 인사하시고 나와서 다시 인사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절을 잘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절을 가져서 면접을 끝내고 나면, 자, 우리는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는 뭐 그런 얘기니까 한번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자,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용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평정표, 자기술서, 5분 발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평정표는 보시면 이 양식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자, 실전에 가시기 전에 한번 작성해 보시고 가세요. 여기 이름만 쓰면 돼요. 파란 글씨만 쓰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나머지 누가 하는 거야? 여기서 합니다. 상중하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과반수가 5개 이상 평정 요소를 모두 상으로 하면 우수예요. 그죠? 미흡은요,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면 미흡이요. 미흡 되기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될 수 있는데, 나이는 못 적게 하죠. 그죠? 나이는 다 X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월 1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이는 불문입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자, 세무직, 응시번호, 이름, 월일, 요거만 쓰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자기술서 양식입니다. 보시면 총 24칸인데요. 한 문제당 12줄씩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당 12줄씩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기, 상황, 대처. 이렇게 나누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칸을 맞춰서 시기, 상황, 대처 이렇게 써서 시기에서 한 줄, 상황에서 2줄 내지 3줄, 대처에서 2줄 내지 3줄 이렇게 써도 충분하다는 거죠. 공간을 비워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 상황, 봉사활동으로 뭐 하고 있었음 이렇게 쓰시면 돼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간단하게 쓰시면서 상황을 잘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면접관이 상황을 잘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면접관이 잘 파악하면 질문을 잘 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확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면서 시간을 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시간을 잡아먹어서 면접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내는 방법이 면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면 이 얘기를 쓸 때 막 장황하게 이렇게 써가지고요, 빽빽하게 채우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면접장에 나타나서 가르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시기, 상황, 대처로 나누어서 깔끔하게 써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면접을 해보면 너무 짜증나요. 답답하고.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꼭 시기는 언제고 상황은 어쨌고 내가 어떻게 대처했고, 자, 그럼 묻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 내가 말해주면 되는 거고요. 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면 내가 그냥 결론을 써주셔도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연습이 더 돼서 내가 뭐 유도하고 싶으면 내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 단어를 써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되고, 어느 지인께서 공무원이셨는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지인께서 공무원이셨는데, 그럼 뭐 지인이 누구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성하는 게 바로 자기기술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몇 분 만에 써야 되는 거니까 20분 만에 써야 되니까 요거 10분, 요거 10분 이렇게 우리가 쓰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부족해요. 평상시에 작성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기기술서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상황이 한 3-4가지로 딱 줄어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면접은 실전 연습이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게 자기술서 양식이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공부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5분 스피치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5분 스피치죠. 그죠? 하지만 이 5분 스피치 뭐 저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5분 스피치를 따로 빨리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5분 스피치 언제 가르치냐면 인성과 자기술서가 완벽해지면 그 다음에 저는 5분 스피치를 가르칩니다. 실전에서는. 저를 단계별로 찾아오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고요. 물론 저한테 선생님 저 5분 스피치 좀 가르치세요. 그래서 5분 스피치만 따로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은 제가 가르쳐줘요.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가르쳐 주긴 하지만 저는 5분 스피치만 배우지 말고 인성과 자기술서를 확실하게 해서 말이 충분히 터진 다음에 5분 스피치를 하도록 하는 걸 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분 스피치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그래요. 깡짜로 처음부터 5분 스피치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인성과 자기술서를 통해서 말이 터진 후에
5분 습지를 하면 5분 습지가 정말 쉽다는 것 나중에 느끼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2015년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인데요. 자, 진행 요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내용을 잘 읽은 뒤에 10분 동안 준비하신 뒤, 그죠? 작성 시간이 뭐라고요? 10분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줍니다. 대부분 뭐를 주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줍니다. 그래서 자, 왕따를 시켜야 된다. 몇 프로? 그죠? 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나서는지 모르겠다. 몇 프로? 여기 프로테지가 나와 있죠. 그죠? 조직에서 따돌림을 받을 것이 걱정된다. 용기 있는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제 주는 거죠. 다음 자료는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를 유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표하시오라고 이렇게 줬죠. 그리고 이 공간 딱 주는 겁니다. 우리가 16절주로 말하면 반쪽 정도 주는 거죠. 이 공간에다 내가 뭘 써야 되는 겁니까? 예, 줄거리만 대충 써놓고 발표해야 되는 거죠. 이걸 들고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앉으면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5분 발표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뭐를 본론에서는 뭐를 결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시작해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신 자, 우리가 이 5분 발표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는 왜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지 추진 배경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5분 발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추진 배경 이게 우리가 나와야 될 거고 추진 배경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현황.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걸 보고 우리가 현황. 그죠? 뭐 왕따를 시켜야 되는 게 몇 프로고 가만히 있으면 왜 나서는지 모르겠다가 몇 프로고 이런 현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언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현황과 문제점 파악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뭐를 개선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로 인한 뭐라고요? 기대 효과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거요, 이거. 이걸 쓰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쓰고 서론에서 쓰고 이걸 우리가 어디서 쓰고 본론에서 쓰고 이걸 어디서 쓰면 되는 겁니까? 결론에서 쓰면 되겠죠. 그죠? 이 순서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써도 되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써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5분 발표는 7급에 뭐하고 똑같아? PT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면접을 시켜보면 9급 면접을 합격하고 9급 면접을 합격. 그러니까 5분 발표까지 완전히 끝내서 9급 발표를 하고 7급 공부해서 필기 합격한 다음에 컷에 걸려도 7급은 면접 합격합니다. 우수로. 7급 면접 무지 중요한데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자, 인성과 자기술사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로 7급 면접에 들어가면 뭐만 연습하면 돼? PT만 연습하면 되는데요. 자, 이 PT도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자기술사하고 똑같아요. 5분 발표하고 똑같아요. 5분 발표는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주고 그걸 자,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뭐라고요? 개선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파악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7급 PT는 뭐냐면 자료를 1, 2, 3, 4, 4개의 자료를 던져줍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읽고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추진 배경. 아셨습니까? 두 번째, 현황 및 문제점. 세 번째 뭐라고요? 개선 방향. 아셨죠? 그리고 뭐라고요? 이로 인한 기대 효과를 뭐 하는 겁니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고 그걸 우리가 발표하는 게 바로 뭐야? PT, 개인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9급의 5분 발표나 7급의 PT나 똑같기 때문에 9급 시험에 합격하고 7급 시험에 동시 합격한 친구들은 거의 100%가 99% 이상이 그대로 뭡니까? 대부분 7급 면접을 통과하더라는 거죠. 제가 시켜보면.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9급의 인성과 자기율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5분 발표는 그냥 식은 중복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저는 그런 것들 아주 쉽게 가르쳐 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은 나중에 제가 실전 연습 과정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제 인성질문 연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인성질문 연습인데요. 자, 요 인성질문 연습을 보시면 이제 자, 인성질문 연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질문이 많습니다. 제 교재 보시면 뭐 그동안 기출 질문이고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질문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 별표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걸 제가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해놨는데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심혈을 들여서 만든 건 뭐냐면 필수 예시 질문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아놨는데요. 인성 필수 질문과 예상 답변 예시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필수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면접을 봐도 어떤 공무원 면접을 봐도 안 나올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걸 제가 필수 질문이라고 달아놨고요. 한 40개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많습니까?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지방직은 제가 한 20개 정도 준비하는데 국가직은 한 40개 정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시지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얼마든지 다르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제 제자가 썼던 것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면접할 때는 항상 뭐냐? 배려와 소통의 아이콘이다. 나는 배려와 소통의 아이콘이다. 이 자세를 항상 견지하시고요.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배려와 소통. 아셨죠? 두 번째,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본다. 아셨습니까? 꼰대들이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청. 아셨죠? 나는 항상 상대방 얘기를 잘 듣는다. 항상 납세자의 말들을 잘 듣는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거죠. 납세자가 와서 땡깡을 부린다. 납세자가 와서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깎아달라고 그런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 납세자가 그렇게 화를 내고 땡깡을 부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뭔가 규정을 잘못 알아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 그죠? 규정을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요? 예, 진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내가 설명해 주면 되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처분을 못한 건지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건지 먼저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경청이죠. 그래야 내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경청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항상 답변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중립성을 지키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 공무원은 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뭐하라? 중도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요? 중도적 입장을 지키고 절대 뭐라고요?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시면 안 됩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표명하지 마시고 나는 설사 찬성이라 하더라도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다라는 걸 꼭 뭐라고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찬성과 반대의 양쪽 얘기를 꼭 해주시고 자 우리가 강남의 부자 동네에서 내가 근무한다더라도 뭘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 옆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난한 동네에 근무한다더라도 그 동네 사는 부자들까지 내가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공무원의 마인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장점과 단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우리가 4대강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4대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전거 타고 다니니 정말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게 공무원의 마인드라는 거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민감한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이다. 아셨죠? 엊그저께 친구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며칠 전에 무슨 소득당인가 무슨 친구가 공무원 봉급 20% 감면해가지고 그걸로 기본소득 지급하자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결론? 똑같죠. 장점과
단점. 아시겠습니까? 장점은 뭐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이때 자, 공무원이 발벗고 나서서 국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다면 이 또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죠, 그죠? 그러나 단점은 뭐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매우 힘들게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특히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매우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장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봉급마저도 20% 감액해서 일반 국민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양쪽을 아우러주면 된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게 공무원의 내가 중립적으로 양쪽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공무원의 마인드야. 꼰대들한테 보여줄 건 뭘 보여주라고? 이런 마인드를 보여주라는 거죠. 너의 생각을 말해 듣고자 내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답변하고 정말로 뭐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근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겠냐? 이렇게 물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지금 저는 지금 뭐 20%라도 내놓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 저는 솔직히 내놓기 싫어요. 그럼 말하고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라는 거죠. 그건 두 번째 얘기인데요. 거의 두 번째 질문은 잘 안 한다는 거죠. 첫 번째에서 제가 꼰대잖아. 그죠? 저 꼰대들의 입장에서는요. 예, 파악이 됐어요. 너는 이런 놈이구나. 파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이제 공직가치를 제가 한번 알아볼 건데 제가 말했죠. 자, 우리는 공직가치에는 국가관이 있고 자, 공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관에는 책임성, 투명성, 자, 국가관에는 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그리고 공직관에는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윤리관에는 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맨날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당신이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직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질문해. 또는 내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봐. 또는 자기소개해봐. 당신을 PR해봐. 뭐 다양한 질문하지만 전부 다 뭘 묻고 있는 거야? 공직가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직가치와 연결해서 다 전부 다 질문하면 되고요. 그저께 서울시 세무직 면접하면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자, 어떤 면접관이 와서 막 대도 않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땡깡 부리고 있어. 이런 납세자한테 필요한 공직 덕목은 뭘까? 이러한 자들한테 불필요하게 막 깎아달라고 하는 이런 자들한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세가 뭘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들한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성이나, 그죠? 그죠?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공직자 본분에 충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런 본분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요. 또는 자, 맡은 업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존중하는 이런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올바르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깎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누구에게나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공직가치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답변해 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친절을 해도 되지만 공직 가치가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깎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정성이라는 공직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답변했다면 정말 좋은 답변이 되겠지만 뭐 그렇게 답변 안 했다고 해서 그죠? 여러분이 미흡이야 그런 건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가치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정의가 많다고 해서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냐?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면접 교재들에 보면 많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만 하라고요? 자, 공직가치에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전문성, 책임감,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또는 저는 다양성, 또는 뭐라고요? 애국심 또는 창의성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 얘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강점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해 주면 되겠죠. 뭐하고 연결시켜서 자기소개나
자기의 장점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너는 왜 세무직을 지원하게 됐나? 지원 동기. 아시겠습니까? 너는 세무직을 하겠는데 너한 뭔 장점이 있나? 그러면 나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에 이렇게 지원하게 됐고, 그죠? 그래서 나는 세무직에 이런 뭐가 있으니까, 공직 가치가 필요하니까 나는 세무직에 필요한 놈이다. 나를 꼭 모아주시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내가 말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세무직에 필요한 공직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 부분은 철저하게 뭘 만드는 거라고요? 나의 장점과 연결시키고 거기다 뭐까지? 나의 사례까지 연결시켜 놓으면 되는 거죠. 그 사례를 찾아내면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다 있어요. 있는데 자 여러분 선생님 하나도 없어요. 생각 안 나요 그러는데요.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있어요. 오세요.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엄청 많아요. 장점과 단점? 선생님 장점은 많은데 단점은 없어요? 엄청 많아요. 단점.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단점도 뭐 찾기 쉬워요. 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공식까지 봤죠? 편하게 한번 읽으면서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필수 질문과 예상 답변부터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게 할 건데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 이송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기 PR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다 똑같은 질문이야. 내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 한번 말해봐. 30초 줄게. 뭐 이런 얘기하죠. 자 이런 질문 나오면 자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나오면요. 그게 세 가지. 첫째 자 화목한 가정을 강조해서 만들어도 돼요. 자 또 꼰대 얘기인데요. 제가 자꾸 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 꼰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나면 뭘 하게 된다 그랬어? 사람들 얼굴만 봐도 아 저놈이 커서 어떤 놈이 될지 대충 보인다 그랬잖아. 그 놈의 과거까지 보인다 그랬잖아. 그죠?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모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뭐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라. 부모님이 결혼할 때는 꼭 부모님을 보고 결혼해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 화목한 가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누가 잘못하면 야 그럼 애미애비 닮았구나. 뭐 이렇게 욕하는 이유도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이거예요. 어디 가서 엄마 아빠 욕먹이지 말고 행동 바르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 다 뭐라고요? 이 화목한 가정을 이걸 다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자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늘 강조해라. 이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깔아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딱 듣는 순간 꼰대들은요.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바람직하게 잘 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를 꾸려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공직가치를 통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공직가치 뭔지 아시겠죠? 나는 전문성을 갖춘 놈이다. 자, 나는 뭐 회계학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회계세법이 정말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회계세법을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성 있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들어오는 공직까지. 물론 전문성이 아니고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뢰성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가치를 중심으로 자기가 자신 있는 걸 내세워서 이렇게 들어와도 자기소개를 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어필하는 방법이니까. 자, 아니면 지금 이 친구한 것처럼 저는 자, 부모님이 뭐라고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 아시겠습니까? 또는 자, 이런 걸 가지고 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화목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소개하던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나는 착한 놈이다 라는 착한 이로 출발하든 아니면 자 나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이런 놈이다 라는 공직가치로 출발해서 자기를 소개하든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확실한 세무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뭐라고요? 자기의 각오나 포부를 밝히는 이런 쪽으로 소개를 하든 아시겠습니까? 어떤 걸로 해도 여러분이 괜찮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런 건 준비하면 제가 한번 쭉 보면 되고요. 이제 연습하다 보면 이제 연습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면요.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했다 자기가 나중에 좋아하는 걸로 자꾸씩 바꾸게 돼야 아시겠습니까? 처음엔 하나로 하지만 다양한 걸로 한두 개를 바꾸고 한 3개 정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자꾸 바꿔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공무원 지원 동기 말해보세요. 공무원 지원 동기. 자네는 왜 세무직 지원하게 됐나? 이런 거죠. 그죠? 자, 뭐하고 연결하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뭐라고요? 자, 아까 말했었죠. 지원하게 된 동기. 자, 우리는 자, 공직 가치하고 연결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얘기했었죠. 세무직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죠? 전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계세법을 공부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때 선생님 저 사회행정학 시험 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회행정학 봤으면 뭐 회계세법 공부 안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 회계세법을 꼭 시험 봐야 전문성 있는 사람인 건 아니에요. 회계세법으로 시험을 봤다면 더욱더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회계세법을 시험 안 봤다고 해서 회계세법 안 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뭘 하면 되는 거야? 학교에서 수업을 회계세법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만 내가 합격이 급해서 회계세법을 시험에서만 잠시 뺐을 뿐이다 라는 걸 내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근데 뭡니까? 전공을 질문하면 그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시험이 너무 급해서 붙고 싶어서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바람에 잠시 선택을 안 했더니만 많이 잊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제가 면접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세법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지원 동기는 뭐하고 같이라고요? 공직 가치와 연결해서 답변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이 친구는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기가 경영학과를 했었고 그래서 세법과 회계학이 적성에 맞아서 했다. 근데 자기가 성격이 공직 가치 뭐라고요? 꼼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것 때문에 자기는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켰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자, 나는 전문성이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책임감이 있고 예를 들면 그죠? 또 나는 뭐 할 수도 있다? 뭐 신뢰성이 있고 또는 뭐라고요? 청렴하다.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갖다 내가 사례까지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난 학교 다닐 때 뭐 전문성이 있었고 이렇게 회계세법 전공했다 그랬죠? 또 어떤 사례를 들어서 나는 책임감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세무공무원에 지원하게 됐다. 또는 또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내가 회계세법을 해서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이런 회계세법을 가지고 내가 직업을 갖게 된다면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쓰고 싶었다. 그런데 그걸 찾다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나는 세무직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죠? 또는 자,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오랫동안 제가 공무원을 보고 자랐다. 그분의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면서 나도 잘하면 공무원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학교 다니면서 또 회계를 전공해서 이 회계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애시당초 나의 지인을 보고 자란 데다가 또 내가 회계도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이 되고자 했고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세무직 지원 동기가 자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자, 지원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아셨죠? 자, 되겠습니까? 공직 가치와 연결해라.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본의 장점 역시 마찬가지로 뭐하고 연결하라고요? 공직 가치와 연결하시라고요. 그리고 단점은 뭐한 게 좋다고요? 사소한 게 좋다고요. 그죠? 사소한 게 좋다. 자, 그래서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자, 본인의 장점은 뭐 많죠. 그죠? 단점은 사소하지만 고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가끔은 선생님 단점이 없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뭐 특별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 경황이 없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너의 장점을 말해봐 그랬더니 저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아주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저의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세무공무원이 된다면 주변 동료들이나 상관들에게 잘 모시고, 상관들을 잘 모시고 동료들과 잘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연결할 수 있겠죠. 때로는, 단점이라면 때로는 아주 가끔은 지나쳐서, 그렇게 살짝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때로는 자, 지나쳐서 자, 사람들과 너무 어울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나치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오로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사람과 어울리더라도 내가 스트레스 받을지 않도록, 그죠? 상대방과 미리 소통하고, 자, 적당한 선에서 배려하고, 이런 걸 습관화했더니만 이런 문제는, 지나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잘 어울리겠지만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결하면 금방 단점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점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덕목, 그죠? 공직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물으면, 이게 있었죠. 필요한 덕목 3가지 아까 있었잖아. 국가관, 공직관, 그리고 윤리관 중에서 뽑아서 3가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장 자신 있는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청렴성 있죠. 여기 청렴성. 세무공무원은 청렴해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많이 하는데요. 이 세무공무원의 청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국세청이 청렴 지수가 국가기관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다는 건 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고위직들은 이 청렴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청렴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요. 자, 2013년도 면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급 면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하다가 공직가치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를 이제 쭉 다 같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오후 1번이 딱 왔을 때 오후 1번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5번째 자한테 물은 거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물어봤는데 전부 다 청렴성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은 청렴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자네가 알고 있는 직군 3가지만 말해보게. 그래서 이 친구가 떠듬떠듬하면서 예, 감사직, 세무직, 관세직, 이렇게 3가지 말한 거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청렴하지 않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도 이 친구가 답변을 잘했어요. 자, 저는 어느 공무원이나 다 열심히 일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청렴하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수만이 맡은 바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래? 그리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청렴이라는 말을 상당히 거북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면접할 때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청렴이란 말을 굳이 넣지는 마라. 그래서 그냥 자, 제일 필요한 말은 책임감, 그죠? 또는요 우리가 뭐 공정성, 그죠? 자, 또는 뭐라고요? 우리 뭐 애국심, 뭐 이런 걸 우리가 넣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자, 청렴함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이라고, 기본적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청렴성은 자,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기본적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바닥에다 쫙 깔아주라는 거죠. 그러면 청렴이 빠졌다고 해서 너 청렴은 안 해도 되나? 이런 질문도 막아낼 수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아까처럼 청렴성을 넣었더니만 그러면 우리가 청렴 안 하단 말이냐? 이렇게 하는 질문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기본 세 가지를 말해주고 청렴을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주는 방식을 쓰면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강한 부분을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뭐냐? 공직관이 뭐냐?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죠? 자, 본인의 장점은 뭐냐? 세무직 지원등기 뭐냐?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셨죠? 공직 가치를 통하면 다 같이 질문이 같은 거로 연결된다. 자, 본인이 세무직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또 뭐라고요? 공직 가치로 연결하면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연결하면 뭐라고요? 같은 얘기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세무직에 적합해? 예, 저의 장점은 뭐라고요? 이런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무직의 공직 가치가 뭐라고요? 이런 거라고. 그런데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적성에 맞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연결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연결하시면 된다. 자, 내가 김정섭 씨를 뽑아야 되는 이유 말해봐. 그죠? 내가 지원 동기 말해봐. PR 해봐. 이런 거잖아. 그죠? 되세요? 아까 앞에서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공무원 인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러겠습니다. 자, 공무원의 장단점 얘기하면요. 선생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여러분 공무원 왜 했어? 솔직히 말해봐. 그럼 뭐라고 해? 아, 그거야 뭐 직업의 안정성이죠. 여러분, 아, 솔직히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솔직함을 내놓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공무원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이유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요. 여러분의 솔직히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고 거기다 살짝 섞으십시오. 뭐를? 직업의 안정성을. 아시겠습니까? 뭐를? 직업의 안정성을 살짝 섞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저는 지금 이 친구처럼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니 그런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직업의 안정성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적 묻어가게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걸 뺀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하면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려고 공무원합니까? 이건 발린말이라는 걸 꼰대들은 다 알아. 솔직한 말은 어디에 있는 거야? 직업의 안정성에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요 말만 하고 딱 끝내고 있으면 똑바로 말해. 응? 너 이 자식 이거 아주 발톱 숨기고 이거 있구만. 발린말만 하는구만. 있던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대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자, 하지만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오늘같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죠? 이러한 시기에는 그 직업의 안정성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현실이 맞잖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묻어두는 방식을 쓰면 여러분이 추가적인 답변에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셨죠? 자, 그런 방법을 써라 하시고요. 자, 공무원의 단점은 뭡니까? 그러면, 자, 공무원의 단점은 뭡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보면, 뭐, 항상 신경 쓰고 주의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게 공무원의 단점이다. 그랬는데, 자, 저는 그래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여러분 입장에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의 단점까지 벌써 고민한다는 건, 그죠? 가끔 어떤 친구, 선생님 저 공무원 급여가 작다는 거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힘든 시기에 공무원 급여가 단점입니까?
공무원급여는 지금 장점이 아시겠습니까? 중견기업보다 많아요, 지금. 뒤집어서 말하면요, 시간당 급여로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만약 코로나가 없어지고 평상시 공무원이었다 그러면, 예, 시간당으로 하면 공무원이 제일 비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얘기할 게 아니에요. 단점 아니에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뭐 이 정도, 이 친구가 하는 요 정도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지금은 뭐 딱히 단점이 그렇게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굳이 뭐 공무원의 단점까지 내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직원이 나에게 일을 떠맡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동료 직원이 나에게 일을 떠맡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동료 직원이 나에게 일을 떠맡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동료 직원이 나한테 일을 떠맡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동료 직원이 나한테 일을 떠맡긴다. 이건 뭐겠습니까? 야, 우리 직원 중에 말이야, 뺀질거리는 놈이 한 놈 있어. 그런 말이야. 누가 나타나면 지 일이 할 거 안 하고 니한테 줘버려. 참 나쁜 놈이야. 너 그럼 어떡할래? 네가 할래? 힘없는 니한테 맡기면 네가 할래?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친구는 뭐라면요. 자, 동료 직원이 자기 일을 방치하면서 저에게 맡긴다면 조심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같이 도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뭐 있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조율해보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뭐를 대한 겁니까? 저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나한테 시킨다면 이런 일을 먼저 얘기한대요. 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동료 직원이 나에게 일을 떠맡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좋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만약 예를 들어 좀 사례를 많이 들으십시오. 얼른 사례를 들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매우 바쁘시고 일이 업무가 과중하여 부탁하신다면 자, 업무가 과중하여 부탁하신다면 동료 직원으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추가 질문이 들어오겠죠. 뭐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자네처럼 좋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이야. 자기가 해도 되는데 자기는 빼질거리고 하기 싫어가지고 몰래 자네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런 놈이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지나가면 괜찮고요. 이렇게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 추가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굳이 처음부터 내가 막 분류해서 얘기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자, 상대방과 그 친구와 그 직원과 그 동료와 자, 조용한 장소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출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가급적이면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분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만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도우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도 저를 이해하고 이런 행동들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역지사지에서 이해하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함으로써 올바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동료 직원이 나에게 일을 맡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1, 2 이렇게 순서로 넘어가도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료가 아닌 상사가 자기 일을 나에게 시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동료가 아닌 상사가 나에게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이 친구 뭐라 답변했습니까? 자, 그만큼 저를 인정해 줄 거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은 답변이네, 그죠? 상사가, 야, 자, 우리 세무직은 가면 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9급부터 6급까지 일이 똑같아요. 모든 세적에 있는 직원들 일이 똑같습니다, 다. 5급은 이제 일 안 하고, 과장님은 일 안 하고요. 6급 이제, 팀장님까지 일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똑같은 대신에, 이제, 세적의 조건 나쁨이 있는 거죠. 물 좋은 데는 이제 급수 높은 사람이 하고요. 물 안 좋은 데는, 이제 막내가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사실은 이제, 저 직급 높은 사람들은 일이 조금이에요. 직급 낮은 사람들은 일이 많고요. 세적이 넓죠. 그렇지만 상사가 자기가 할 일을 하기 싫어서 야, 이 내 세적에 있는 거 이거 고지 네가 좀 해줄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자, 뭐라고 답변해 주는 게 꼰대들 입장에서는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만큼 저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뻐 보이잖아. 꼰대들을 향한 아부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좋은 답변이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자, 요거부터는요. 조금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